네, 굿모닝 인포맥스 시간이죠. 이 경제 이슈를 박스를 뜯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 새 부동산 가격이 참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예, 또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세 가격난도 좀 그렇죠. 걱정이 됐고 8월에는 특히 지난 8월에는 전세 대란 오는 게 아니냐. 맞아요.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부동산 하락장 거꾸로 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뭐 규제 지역을 조금 풀어주고 네. 재건축 부담금을 좀 완화하고 여러 가지 충격 완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들을 좀 파악해 볼 때가 됐습니다. 예, 이 부동산은 경기 지표를 후반영한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이 과연 연착륙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시고 같이 하나씩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꺼질 것 같지 않던 불붙었던 이 부동산 시장이 이제 반대 국면을 좀 맞고 있죠. 7월까지 보니까 이 통계를 보면 작년보다 7월까지 올해 들어서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46% 이게 거래 절벽이에요 지금. 네. 근데 집값 진단부터 먼저 해봐야 되는데 대체 얼마나 떨어졌길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는지요? 일단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잠실 대장주 아파트가 하나가 있는데 네. 정말로 대단지죠.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그러니까 네. 이제 국민 평형이라 할 수 있는데 네. 가장 선호하는 평형인데 네. 이 84제곱미터 이 평형이 그 지난달 30일에 1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난해 10월에 27억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이런 7억 5천만 원이 이제 빠졌다. 예. 정말로 많이 빠진 상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지방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강릉 지방 아파트들이 사실 처음으로 이제 꺾였습니다. 네. 가격이 하락을 했고 네. 왜냐면 세컨하운드로서 되게 인기가 많았던 예. 지역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릉 지역도 이제 꺾였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뭐 대세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데 네. 물론 거래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특정 아파트 한 건, 두 건 급매물 소화됐다고 해서 이게 뭐 대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근데 그렇죠. 확실하게 이제는 아파트 가격은 상승해서 꺾여서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건 이제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거래가 안 되느냐 예. 통계를 봤습니다. 법원 등기 정보 광장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여기에 가면 실거래가가 이제 조회가 돼요. 이게 네. 9월부터 이번에 집합 건물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네. 등기를 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등기소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거래를 받는데 이제 거래 회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0.39% 나왔거든요. 네.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 만 건이 매물이 있으면 거기서 39개만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래가 지금 안 그렇네요. 됩니다. 네, 거래 절벽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급매물만 지금 소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급매물이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대폭 하락된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현 시장의 어떤 팩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락했는지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지금 주식, 뭐 코인 말씀하신 부동산까지 안 내리는 자산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는 올라서 유동성은 줄었고 또 일각에서는 이미 집값은 너무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오를 때가 아니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평론가님께서는 하락의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후행지표 부동산은 사실 먼저 주가 먼저 영향을 받았죠. 예. 그렇죠.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 나서 네. 그다음에 경기가 위축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산이 가치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먼저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았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부동산 영향을 받을 때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예상을 썼습니다. 이제는 곧 조만간 이제 부동산 시장도 이 영향을 받는다. 네.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나 금리 인상입니다. 그렇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는 돈이 회수가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자산 시장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기이기 때문에 예. 뭐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이제는 금리 인상이 되고 무엇보다 금리 인상이 되면 가장 큰 이유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실물 경기가 위축이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경기가 위축이 됩니다. 그러라고 금리 올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실물 경기가 위축이 되면은 예. 자연스럽게 뭐 자산 가치 다 빠지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자산이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부동산도 뭐 그래서 계속적으로 급매물 나오면서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이제 대세 하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어떤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혹하면 이제 미국발 금리 상승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도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네. 어디까지 오를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고 맞습니다. 대출을 끼고 이 상황에서 집을 사기에는 금리가 높으니까 이제는 너무 부담스럽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주택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나요? 네, 맞습니다. 또 거기다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금매만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하락세 시작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이걸 약간의 이제 착시 효과로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다 보니까 이제 팔려는 사람도 불안하고 그렇죠. 사려는 사람도 네. 불안하다는 네. 이 상황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컨센서스, 그러니까 공통의 어떤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급매물은 이제 급한 사람은 던지는 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조치가 이제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충격을 급락하게 되면 경착륙하게 되면 문제가 많잖아요. 이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일단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좀 완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좀 없애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기조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는 규제 지역을 좀 완화시켰죠. 그러니까 뭐 이미 다 부동산에 관심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구를 좀 조절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세종시 빼고 지방 부동산은 조정 대상 지역을 다 풀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봐도 사실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시그널을 좀 읽을 수 있었고, 네. 그 다음에 투기과열 지구에서도 사실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연수, 인천에 있는 연수, 남동서 이런 네. 쪽은 지금 투기과열 중에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부동산의 어떤 하향 안정화를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이제 인식이고, 그렇죠. 이런 점에서 이제는 조금 뭐랄까요? 시장이 어느 정도 규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을 던진 상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추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언론사에서 지금 이제 재초안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거든요. 예. 예, 재건축 초과 이 환수에 네. 대해서 이것도 규제 완화가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 사실 지금은 연착륙이 아니거든요. 지금 빠지는 그래프를 보면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경착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급하게 빠지고 있어서 네.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이제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방안을 지금 내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세종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네. 집값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올해 전국 집가 하락률이 1위란 말이에요.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 지역에서는 해제가 됐지만 수도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빠지는 새가 크다 그랬잖아요. 네. 반대로 오르는 새는 엄청났습니다. 사실 세종시가 엄청 올랐고요. 아직도 여전히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는 네. 정부가 봤을 때 물론 세종시가 빠지긴 빠지는데 네. 그래도 이제 미분양 현황을 봐도 네. 아직은 뭐 미분양이 위험할 정도로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청약 경쟁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매수 심리가 살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는 빠져도 조정 대상은 안 빠지는 게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발표할 때 단서를 달았어요.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추후에 또 예.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르죠.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종시는 난리거든요. 그렇죠. 왜 우리는 안 빠지냐. 예, 네. 기사 이렇게 많이 많더라고요. 빠졌는데 네.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 남아 있는 데가 지금 뭐 의정부라든지 이런 데 네.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왜 빠지는데 그 지역 근방은 다 빠지는데 왜 우리는 안 빠지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후에 사후에 이제 아마 정부 당국이 봤을 때 모니터링을 통해서 더 규제 제약을 해제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서 부작용도 있지만은 너무 빠르게 냉각이 돼서 네. 부작용도 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 부동산 하락장 두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시발로 해서 2010년에 부동산 암흑기 그때 거의 뭐 평균적으로 해서 부동산 뭐 30% 빠졌다 이런 얘기까지 판단도 나오고 있었는데 일단 뭐 높은 집값 때문에 피로감도 느끼고 있고 맞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리도 너무 높아서 부담감이 있고 그럼 이제 이 추세라면 2010년보다도 더 심하게 냉각기가 암흑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진단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서는 재밌는 설이 돌죠. 10년 주기설. 그러니까 10년마다 빠진다. 폭락한다. 예. 이 10년 주기설이 있는데 거의 10년이죠. 네, 그렇죠. 이게 현실화 되겠다. 네. 왜냐하면 왜 10년 주기설이 나오냐면 이먼 사태, 그러니까 금융위기 나오고 나서 네. 그 다음에 2010년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엄청나게 빠졌을 때가 2012년도였어요. 그때가 이제 한 해만 해도 서울 지역 같은 게 6% 이상이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상당히 사실. 빠졌죠. 1년 안에. 그래서 네. 이제 10년 주기설이 이제 나오는 건데 지금 사실 굉장히 보면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거품이 좀 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 서민들이 사기에는
접근할 수 없는 예.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PI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얘기합니다. 네. 이게 지금 서울시 아파트를 본다 그러면 18이거든요.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내가 18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연소득 다 모아야 돼요. 아. 그래야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 국민 평형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 당국이 최근에 네.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적정 수준은 우리가 봤을 때 10에서 12. 10년에서 12년 모았을 때 그렇죠. 살 수 있는 정도. 예, 지금은 서울 18이니까. 아파트 기준입니다. 한 10에서 12 정도 돼야 된다. 근데 지금은 18이니까 이거 예. 욕 아닙니다. 예. 18이니까 이거 너무 높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제 거품이 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이렇게 나서고 있다는 거죠. 이제 네. 집값 빼게 거품 네. 빼겠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하고 그럼 정부가 생각하는 집값 하락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래야지만 시장에서 그거에 맞춰서 또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 준비를 하죠. 그게 지금까지는 안 나왔었어요 시그널이. 근데 이제는 원희룡 장관이 인터뷰 통해서 연합뉴스 인터뷰 통해서 또 얘기를 했죠. 지금으로부터 이제 40% 빠지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숫자 보면 18에서 12니까 거의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40%는 네. 지금 고점 대비 빠져야 된다. 근데 아직 10% 이상 빠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급매물을 보면은 그 정도 빠져도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아직 맞아요. 10% 이상 빠지지 않았거든요. 오른 거에 비하면 아직 그렇죠. 빠진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네.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는 40% 하락이라면 사실 굉장히 많이 빠져야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게 그러네요. 2017년도로 돌아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5년 전으로. 그렇죠. 이게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예. 부동산 가격이. 그러면 문재인 정부 있기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게 네.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정부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도요. 이 얘기는 바로 어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요거에 맞춰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아, 저희 전세가 이야기도 또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 이거 우리 집 이러다가 깡통 전세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또 불안해하시는 집값보다 분들 전세 가격이 높으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깡통 전세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예.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아니면 경기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전세가율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데 네. 문제가 왜 깡통 전세가 나오는 이유가 연립이나 빌라 쪽이에요.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전세가율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96%예요. 전세가율이. 96%. 예.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 정도. 빌라죠, 빌라. 이렇게. 네. 빌라 연립. 서울시에. 90%. 96%. 예, 96%면은 96%. 거의 그냥 뭐 1억이라고 하면 집값 1억이라고 하면 전세가요. 9,900명 하면은 뭐 거의 뭐 비슷하네요. 예, 똑같죠. 만약에 이거 경매로 들어가면은 내 돈 사실 손해를 볼 수 한 유찰 한 20%. 번만 되면은 그렇죠. 손해예요. 40% 50%막 손해 보겠죠. 그렇게 네네. 되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깡통 전세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 전세가를 봤더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서구가 96, 그 다음에 관악이 89, 강동이 89 이렇게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84% 전세가율이 됩니다. 네. 사실 깡통 전세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다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는 그나마 괜찮다라고 본 게 실제 한 54% 전세가율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절반. 그렇죠. 그래서 뭐 안전하죠. 아직은.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연립 빌라 쪽이 이제 가장 우려스럽다. 그래서 깡통 전세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세 계약자들이 일단 주의를 좀 기울여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이제 면밀하게 보고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해요, 이게. 네네. 만약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은 그게 왜 경제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될 텐데. 네. 이 급락장에서 이 걱정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가능하겠어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연착륙이 과연 될 것인가.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환율 보면은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지금. 네. 그렇잖아요. 뭐 느끼게도 지금 환율이 뭐 방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복합적 위기다라고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자산 시장 많이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게 연착륙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땐 연착륙이 아니라 폭락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네. 폭락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가격 떨어져야 돼.
거품 쪘으니까 그건 맞거든요. 그건 맞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자산 가치를 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폭락하면은 경제가 안 시스템이 망가지겠죠. 그렇죠. 당연히. 만약에 대출금 못 갚으면 그렇죠. 예. 이거 완전히 금융권 부실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는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대표적인 게 아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 아마 세제 부분, 세금 부분을 아마 건드리지 않을까. 지금처럼 뭐 규제적도 완화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서서히 빠질 수 있도록 아마 정부가 나설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하락 장세, 부동산 하락 장세가 전문가들이 대체로 언제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실하게 이제는 하락을 할 것으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집을 구매하면 아직 안 되겠네요. 근데 이제 투자 쉽게 관점과 내 집 수요 관점이 좀 달라요. 물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 투자 관점을 본다 그러면 오히려 자산가들은 현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줍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급락했던 것들, 이제 급락해서 나오는 것들, 급매물들을 사실 또 주워 담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반대로 본다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 관점으로 보면은 내년 상반기를 적절한 시기로 보고 있고요. 내년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하반까지도 보셔야 되겠죠. 좀 기다리셔야 되겠죠. 확실하게 빠지고 나서 오를 시기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나누어서 생각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과 투자를 헷갈려 하셔갖고 타이밍을 놓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물론 그럴 수 많습니다. 있을 것 물론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의 관점과 내 집마의 수요 요거를 좀 나누어서 보시는 것이 좋겠고 주간 변동률 본다 그러면 사실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9월 셋째 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가 0.17% 전주 대비해서 이게 주마다 0.17씩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년 상반기 되면 엄청나게 빠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전주 대비해서 0.19%,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0.23%씩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지금 빠지고 있는 주간 변동률을 본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나 금리 인상기입니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금리 인상기는 뭐 어쩔 수 없이 자산 가치는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는 이제 하락으로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상황에서 투자의 관점이냐 실수요 중심이냐 그 타이밍을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내놓는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것이 그 연착륙을 하는 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좀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저는 정부의 정책이 적절한 타이밍이 지금 나와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뭐냐면 예. 너무 급하게 빠지니까 그래프를 보면은요 이렇게 완만하게 빠진 게 아니라 뚝 떨어지죠. 이게 지금 보면 5월달 기준이 주간 상승률이 0%였거든요. 네네. 딱 중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5월부터 빠지는 그래프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요. 맞아요. 예.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급하게 너무 빠지다 보니까 이러다가 사실 부동산 경기 망가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건설 경기 망가지면은 내수가 돈이 안 돌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네. 건설 경기가 돌아야 되거든요. 가장 사실. 큰 규모의 경제 주체죠. 네, 일자리가 거기서 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건설 경기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주체들이 우려스러운 게 뭐 이거 부동산 가격을 떠나서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면 일단 금융권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착륙을 시켜야 된다는 게 목소리가 계속 나왔단 예. 말이에요. 시장에서는. 그렇죠. 예. 이거는 뭐 빠지는 건 빠져도 천천히 빠지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나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정부가 이제 드디어 네. 이제 나섰던 게 규제 완화였거든요. 예. 조정 대상 풀고 조정 대상 지역 풀고 투기과열지구 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수도권과 서울 지역의 규제 완화입니다. 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아직 안 풀었어요. 예. 서울과 수도권은 투기과열지구로 아직 묶여 있거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투기지역구로 묶여 있고.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을 언제 이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 이게 시장에서는 되게 관심을. 타이밍을 잡으려고. 네, 그렇죠. 이거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게 지방 풀었잖아요. 예. 세종 빼고 다 풀었습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 풀었잖아요. 매물이 줄어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하루 만에 6천 건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매물이.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규제 완화의 기대감이 있어요. 매물로 내놨는데, 규제 푸네? 이게 이제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 서울 지역만 본다 그러면 경기 지방을 한 1,700건 사라졌고, 하루 만에 서울에 500건이 사라졌거든요. 매물이. 그럼 이런 거예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뿐더러 투기과열지구잖아요. 네. 아무 상관없어요. 뭐 규제 완화나 전혀 상관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거 규제 풀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매물을 쏙 걷어내는 부분. 지금도 좀 매물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선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는 연착륙이죠. 어떤 분들은 반대로 보면은 정부가 집값 잡을 뭐 의지가 없다라고 보지만 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착륙 시키기 위한 조치다, 제스처라고 좀 보거든요. 너무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게 연착륙 시키지 이렇게 연착륙이 안 될까봐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50년 동안 보면 우상향 곡선을 계속 그려왔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장년층 이상 되신 부동산 시장 경험하신 분들은 차트를 보면 항상 이게 골짜기가 있잖아요. 올랐다가 조정받는 기간에 밑에서 산 분들은 늘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까 끝까지 안 보고 떨어지면 바로 사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학습 효과에 있어서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좀 약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정부가 규제 대책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인가를 봐서 네. 이 결심의 그 숫자가 강도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잘 파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또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재밌는 현상이 하나 뭐가 일어나냐면 규제 절벽이라고 그러니까 거래 절벽이라고 절벽.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거래가 돼요. 네. 아. 그 왜 그런 실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실수요죠.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좀 없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그럼 일단 내가 지금 이자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제 대출을 덜 받으려고 그러면 일단은 사실 조그만 아파트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또 6억 원 이하 아파트기도 합니다. 그 그러다 시장은 좀 보니까 안정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래 절벽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의 거래 절벽 상황에서 거래된 건수를 봤더니 50% 정확히 말하면 한 48%가 6억 원 이하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6억 원 이하 그러네요. 아파트가 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기가 좀 많아졌고 예. 또 한 가지 이유가 사실 정책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론과 이제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대표적인 이제 이 정책 자금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내 집 수요에 예.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가 6억 원 이하만 나와요. 네. 디딤돌은 5억 원 이하만 나옵니다. 대출이 집 시세가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6억 원 이하 아파트만 또 보게 되고 양도세 중과 유예도 있어요. 사실 이게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 9일까지 지속이 되거든요. 유예 네. 조치가. 예, 예.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제 다주택자예요. 나 이번에 이제 양도를 해야 돼. 팔 거야. 근데 이제 양도세 중과가 되다 보니까 이주택자들은 중과가 플러스 20%포인트예요. 크죠.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더 올라갑니다. 중과가 네. 되다 보니까. 그렇죠. 뭐 양도해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맞아요. 5월 9일까지 팔아야 돼. 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다주택자고 집주인이면 뭘 먼저 파시겠습니까? 그쵸. 당연히 이제 똘똘한 한 채. 그렇죠. 똘똘한 채 남기고 남기고 저가 아파트 먼저 나머지 팔거든요. 팔겠죠. 그쵸. 그러니까 매물이 또 6억 아파트가 많이 나와. 아. 실수요도 받쳐줘. 그러니까 6억 이하 아파트가 좀 잘 되는. 그래서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은 좀 예. 좋은 투자의 어떤 해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더 많이 듣고 이야기를 싶은데 나눌 텐데.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 모시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동산 시장과 대책 들어봤습니다. 예, 미래가 불투명한 이 상황에서 앞으로 더 면밀한 관심을 저희가 좀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관련 이슈 나오면은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